자, 중2 교과서 읽기입니다. 국어 교과서 읽기가 되겠고요. 2학년, 중2니까. 1학기 천재박입니다. 천재박 교과서 읽기 2단원 독서와 발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은 읽기 생활화,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성석재, 수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발표하기,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나 문화재에 관련된 발표문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학습 목표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는지 내용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련된 내용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읽기를 생활화하자. 그리고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원 한눈에 보기, 읽기 생활화, 수필입니다. 수필. 자,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이게 되겠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알기,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하기.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발표하기가 되겠고, 발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살펴보기.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 또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기. 예, 말이 좀 꼬이네요. 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땡큐.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해봅시다. 읽기의 생활화. 학습 목표,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읽기를 생활하는 태도를 지닌다.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빌려 끝까지 읽고 통합적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패스. 이 부분들 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는 책, 일생의 보약 부분 읽어보도록 하죠. 자, 항상 이 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보는 지문이 어떤 종류이고 어떤 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볼까요? 제작기관을. 글의 종류는 수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필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수필을 하면은 무형식의 글, 이렇게 특징이 있다. 무형식의 글은 뭐냐면 형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뭐 시처럼 써도 되고 소설처럼 써도 되고 뭐 이렇게 짧게 써도 되고 뭐 길게 써도 되고 뭐 이게 무형식의 글입니다. 자, 그리고 수필은 비전문적인 글이죠. 누구나 다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수필에는 그 작가의 가치관과 개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경험한 내용, 자기가 체험한 내용, 이 내용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적은 글이 수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과 깨달음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글쓴이 가치관과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필에 대한 특성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필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수필 독법 간단합니다.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필은 경험과 깨달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눠서 보면 됩니다. 제 경험은 사실적인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깨달음은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을 나눠서 보면 됩니다. 즉 사실적인 부분은 주관적이 되겠죠.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인 부분이 되겠죠. 경험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 의견이 주관적인 글쓴이 판단이 될 거예요. 요거를 구분해서 읽어주면은 수필은 뭐 웬만한 수필들은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이 글은 수필이고, 제재는 도서관에서 읽기 경험, 주제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수필로 쓴 겁니다. 자, 특징. 중학교 때의 읽기의 경험을 회상하며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매력을 느꼈던 경험을 통해 고전의 가치를 강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찾아내야 되겠다, 그치? 네,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읽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자,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맛있는 책이라고 해놨어요. 이미 제목 자체에 비유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책은 우리가 이제 읽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맛있다라고 이제 미각화를 했어요. 그리고
일생이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은유법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목에 이미 이 책에 대한 가치를 비유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자, 처음 부분이에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태어나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감을 때까지 늘 산을 보아야 하는 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를 보내고 2학년 봄 서울의 남쪽 관악산이 올려다 보이는 중학교로 전학을 했다. 자, 그러면 이 지은이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아마 산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산촌에서 살다가 2학년 때는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자, 이렇게 사실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구분을 해줘야 돼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담임 선생님은 미술 선생님이셨는데 특별 활동으로 산악반을 맡고 계시기도 했다. 매주 화요일 6교시 일주일에 단 1시간 활동하는 그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시간 내내 산과 학교 사이를 뛰어 오가는 산악반으로 정해졌다. 자, 그 담임이 산악반을 맡고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산악반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특별한 활동은 내 취향과는 아무런 상관 이렇게 내놨을까? 자기 고향이 아마 산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공교롭게도 산악반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었을 거야. 자, 다음. 3학년이 되면서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특별 활동을 선택할 기회가 왔다. 나는 특별활동 산악반의 경험에 비추어 되도록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는 특별활동만을 점찍었는데, 자, 요런 게 어떤 작가의 어떤 개성, 성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좀 몸 쓰는 걸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도서반이었다. 도서반 담당 선생님은 특별활동의 첫날 도서반이 할 일에 관해 아주 짧고 쉽게 설명해 주셨다. 여러분 곁에는 책이 있다. 그 책 가운데 자기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읽고 수업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면 가면 된다. 그리고 선생님 본인이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자리를 잡고 읽는 것으로 시범을 보여주셨다. 나는 책을 고르러 가는 아이들의 뒤를 따라가서 한자로 제목이 씌어 있어서 아이들이 거의 손을 대지 않는 책 가운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자, 이것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 작가의 성향이 드러나죠. 남들은 잘 안 읽는 책을 좀 보는 것 같아요. 다음 내용. 그 책은 한국 고전문학 전집 같은 묵직한 제목 아래 편집된 수십 권의 시리즈 가운데 한 권이었다.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전 대부분이 그렇듯 책 표지는 사람이 손을 거의 거치지 않아서 깨끗했다. 지은이는 박지원, 내가 처음으로 펴둔 대목은 허생전이었다. 나이가 두 자리 숫자가 되면서 무협지에 빠지기 시작해서 전학 오기 전 국내에서 출간된 대부분의 무협지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내게 한문 문장을 번역한 예스러운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다.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무협지하고 지금 이 지은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중2 때 중학교 3학년이 되겠죠? 중3 도서관에서 읽었던 이런 고전문학, 한국 고전문학 요거하고의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묻는 문제가 100%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협지를 많이 읽었기 때문에 고전문학에 나오는 예스런 문체는 별 거부감이 없었어요. 오히려 옆자리나 앞자리 아이들이 읽고 있는 현대소설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였다. 내용 역시 익숙했다. 내용도 비스무리해. 허생이라는 인물은 깊고 고요한 곳에 숨어 있으면서 실력을 쌓은 뒤에 일단 세상에 나갈 일이 생기자 한바탕 멋지게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무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이었다. 자, 이거 공통점 문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내용입니다. 허생전 다음에는 호질, 양반전도 있었다. 책이 꽤 두꺼웠으니 박지원의 저작 가운데 상당 부분이 책에 들어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책 속에 있는 주인공들은 내가 읽었던 수천 권의 무협지 주인공과는 달라도 많이 달랐다. 자, 고전문학 속에 있는 주인공은 무협지의 주인공과는 다르다. 차이점이 나오네요. 무협지를 읽고 나면 주인공 이름 말고는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 박지원 소설은 주인공이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하게 하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만 생각하게 만들었다. 자, 그래서 고전소설, 고전문학에서의 어떤 인물들은 궁금증을 유발한다. 요게 무협지와 고전문학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무협지하고 박전소설의 공통점은 문체가 예스럽고 특히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무협지는 읽고 나면 주인공의 이름에는 기억나지 않고 한두 번 읽고 나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박전의 소설, 고전문학에 있었던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내용을 궁금하게 하고 주인공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새로운 의미가 더해집니다. 문장이 품이 있고 아름답게 느껴지고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어요. 뭐 요 내용은 뒷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자, 한두 번 씹으면 단맛이 다 빠져버리는 무협지와는 달리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야.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다. 보석처럼, 자, 지규죠? 보석처럼 단단하고 품위 있는 문장은 아름답기까지 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정신세계가 무슨 보약을 먹은 듯, 역시 지구법, 한층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주일에 단 한 시간, 도서관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거듭해서 읽었을 뿐인데도.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문학, 특히 이제 박지원의 어떤 그 고전 소설을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특별활동 시간에 나는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의 숨결이 글을 다리로 하여, 운이법이 되겠네, 여기. 글을 다리로 하여 건너와 느껴지는 경험을 처음 해보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척 재미있었다는 것이다. 읽으면 내 피와 살이 되는 고전, 맛있는 고전, 내가 재미를 들인 최초의 고전이 우리 조상이 쓴 것이란 데에서 나오는 뿌듯함까지 맛볼 수 있었다. 자, 고전의 어떤 느낌이 되겠죠. 고전 1군의 느낌, 1, 2 되어 있습니다.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 특별활동 시간 없어졌다. 내가 1학기의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것은 박지원의 책이 전부였다. 하지만 내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자, 이게 성석재라는 사람이죠. 유명한 소설가예요. 예. 특별하지 않은 특별활동 시간에 읽은 아주 특별한 그 책이 내 일생을 바꾸었다. 그래서 어떤 읽기의 중요성과 가치가 이 부분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즉 어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책에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책을 보약에 비유한 이유. 자, 보약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죠. 책은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듯 책을 읽고 자신의 정신 세계가 더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책을 보약에 빗대어 표현했어요. 자,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 고전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정리를 하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부분. 누구에게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런 일이 뭐예요? 바로 이제 어떤 책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그 방향이 결정되는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겠죠.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어떤 책을 계기로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이론이 되는 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나서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책이 보여준다. 책은 지구상에서 인간이라는 종만이 알고 있는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는지도 모른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자, 이때 길은 뭐예요? 실제로 바깥에 있는 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각각의 개인에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면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 박스. 책을 통로에 비유한 이유는, 자, 통로는 어느 곳에 닿을 수 있게 하죠? 책은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책을 통로에 비유를 했고, 통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곳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깨닫고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책을 통로에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습활동. 글쓴이 읽기 경험을 정리하고 그 경험이 글쓴이 진로에 미친 영향을 말해봅시다. 자, 두 가지죠. 경험 정리를 해라. 진로에 미친 영향을 말해라. 자, 그래서 도서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활동 시기는 중학교 3학년 1학기였고 주로 한 일은 읽고 싶은 책 골라서 읽기. 처음으로 골라 읽은 것은 박저원의 허생전, 박저원의 소설이었습니다. 자, 도서관 활동을 하며 읽은 책이 글쓴이 진로에 미친 영향을 말해봅시다. 소설가가 됐겠죠? 진로를 소설가로 선택하게 했어요. 자, 다음. 이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1. 글쓴이는 박지원의 소설을 읽으며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자꾸 궁금해지죠? 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었다라면 어떻게 했을지 자꾸 생각하게 만들었다. 즉, 주인공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읽을수록 새로운 맛이 우러나왔고, 문장이 아름다웠고, 정신세계가 넓어지고, 수준이 높아지는 느낌이 들었고, 몇백 년 전 글을 쓴 사람과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고, 무척 재미있었고, 뿌듯했어요. 자, 글쓴이가 말하는 읽기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인간의 지극한 정신문화, 그 높고 그윽한 세계에 닿고 그 이론이 되게 해준다. 인간다운 삶을 살고 드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길을 보여준다. 진정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통로다. 이게 읽기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3. 다음 질문에 답하여 읽기의 가치 중요성에 관해 짝까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 이 가와 나를 읽고 읽기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해 봅시다. 자, 가,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건강한 먹을거리 녹차.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입에 머금으면 은은한 쓴맛, 약간 떫은 맛, 순한 단맛이 조화롭게 입안 가득히 퍼져 독특한 좋은 맛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한 잔 마신 후에는 입안이 개운해져 기분을 좋게 만든다. 이런 까닭, 이런 까닭은 뭐예요? 독특한 좋은 맛, 그 다음에 입안이 개운해져서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이 녹차를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어떤 그 대상을 지금 소개를 좀 해주고 있죠. 이 글의 주요 대상은 녹차입니다. 자, 그런데 녹차는 기호식품일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이기도 하다. 녹차는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게 녹차를 건강의 제왕으로 만든 데에는 카테킨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카테킨 성분은 감기 바이러스의 활동을 막고 체내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감기 때문에 목이 아프거나 간지러울 때 녹차로 입을 헹구면 그러한 증상이 덜해진다. 자, 여기는 효과가 있네요. 녹차의 효과, 카테킨의 효과. 그 다음에 또한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외부 자극으로 붉어진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다. 또 항염증 효능도 있어서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에 큰 효과가 있다. 피지 조절과 살균 효과도 있어 이마, 턱, 뺨 등의 피지량을 줄여 뾰루지 없는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 자, 여기는 이제 카테킨의 피부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녹차를 마실 때에는 다음에 몇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녹차 마실 때의 주의점. 질병을 치료하려고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녹차가 이뇨작용을 하여, 자, 이뇨는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이제 오줌 만드는 작용입니다. 녹차가 이뇨작용을 하여 약물이 몸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짧게 만들고 녹차의 성분과 약물의 성분이 결합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는 지금 인과의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또한 잠자기 전에는 녹차를 삼가는 것이 좋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은 각성 효과가 있어 녹차를 마시면 잠이 잘 들지 않는다. 빈혈이 심한 사람도 녹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카페인 성분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는 녹차 마실 때의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글의 종류는 설명문이었어요. 설명문이니까, 자,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입니다. 이해죠, 이해. 그래서 뭐에 대한 이해입니까? 녹차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이 글을 쓴 거죠. 자, 주제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과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 특징 1.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우리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2. 녹차를 건강의 제왕에 빗대어 표현했다. 자, 건강의 제왕. 제왕은 사람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뭐 빗대어 표현했는데 비유법이 되겠죠. 비유인데 그 중에서 의인법에 해당이 되겠다. 자, 그 다음 또 수필이 하나 나오네요. 개 기르지 맙시다라는 글은 수필. 주제는 개를 기를 때에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특징, 개를 쉽게 입양하고 쉽게 버리는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책임감을 가지고 개를 길러야 함을 단호한 어조로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 기르지 맙시다. 흔히 나쁜 사람을 비난할 때 개만도 못하다 라는 표현을 쓴다.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와 더불어 생활하다 보면 개가 왜 그런 대접을 받았는지 의아해진다. 이 말은 뭐예요? 개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사람은 조건을 따져 상대를 차별하지만 개는 그 주인의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이 없다. 게다가 개는 주인을 위해 온몸을 던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인이 쓰러지자 휴대전화로 119를 눌러 주인을 구한 개도 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개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버린다. 아파트로 이사해서 개가 늙고 병들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냥 귀찮아서 등등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다. 버려진 개들은 거리의 개가 되어 쓰레기통을 뒤지는 신세가 되고 결국 차에 치여 죽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를 당해 생을 마감한다. 개를 입양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일과 같다. 자, 또 비유했죠? 가족 구성원을 늘리는 일과 같다. 뭐뭐와 같다. 비교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개를 입양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결정한다. 개의 입양 결정을 쉽게 해서 그런지 버리는 것도 쉽게 한다. 해마다 5만 마리가 넘는 개가 버려진다. 그래서 말씀드린다. 개를 기르지 마세요라고. 당장 심심하다고, 애들이 원한다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쉽게 입양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개를 자식처럼 기를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이 변치 않을 자신이 있다면 개를 입양하라. 이게 이제 책임감이죠.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를 입양해서는 안 된다. 이사 가려는 아파트에서 개를 못 기르게 하면 그 아파트 대신 다른 집을 찾을 사람만 개를 기를 자격이 있다. 어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본 내용이다. 유기견 보호소 근처에 차 한 대가 서고 한 남자가 차 문을 열고 개를 내려놓는다. 차가 출발하자 개는 죽을 힘을 다해 차를 따라간다. 그 개는 주인이 왜 자신을 버리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죽을 때까지 그 개가 주인을 원망하지 않을 거라는 것. 그게 바로 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를 키우고 싶다면은 그 책임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개를 잘 키울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그때 키우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가와 나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가는 녹차와 관련된 글이었고 나는 개를 기르지 맙시다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성분의 효능과 녹차 마실 때 주의할 점 요거였고요. 나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개를 길러야 한다. 요게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읽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느낀 점을 짝까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패스할게요. 자, 요건 우리가 가져가야 되겠다. 읽기의 가치. 자,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본 수단이 되고 삶의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바람직한 정서를 기르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인간,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앞세대의 지식과 지혜를 전해받고 후대의 문화를 전승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읽기의 가치가 되겠다. 자, 3.
자신의 읽기 습관을 점검하고 읽기를 생활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실천해 봅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런 기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나요? 어떤 기준으로 책을 고르나요?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은 얼마인가요? 주로 어떤 종류의 책을 읽나요? 어디에서 책을 읽나요? 이런 식으로 자기 독서 습관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패스할게요. 여기 다 쭉쭉 넘어갑니다. 모둠 활동이기 때문에 쭉 넘어가세요. 자, 여기는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야 뭐 도서관에 가면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내가 필요한 책을 바로 찾을 수 있는데, 보통 도서관은 이런 식으로 책을 묶어 놓습니다. 땡땡땡 총류라고 되어 있죠. 네, 총류는 뭐 기타 잡다한 내용들을 분류되지 않은 것들을 모아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번호를 000 이렇게 시작을 하죠. 강연집, 일반 전집 등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100번부터 철학과 관련된 거, 즉 책이 100에서 199번까지가 있을 거예요. 요거는 다 논리학과 심리학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200번 때는 종교, 300번 때는 사회과학, 400번 때는 순수과학, 500번 때는 기술과학, 600번 때는 예술, 700번 때는 언어, 800은 문학, 900은 역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하나 참고로 보겠습니다. 청구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청구기호란 책을 찾기 쉽도록 책 등의 책의 정보를 기호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요거예요. 요게 청구기호입니다. 아래 제시된 책은 김원일 작가의 마당 깊은 집인데, 책 등이 표시된 청구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8, 김, 64, 마, C-3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8인데 여기 지금 번호가 813이니까, 자, 여기서 800번 때는 문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1, 3, 이거는 이제 소분류법이 되는 겁니다. 8, 1, 3. 김, 작가 이름 첫머리고, 64. 작가의 이름 가운데 둘째 글자를 숫자로 풀어서 입력했고, 마, 책 제목의 첫 글자. 자, 책 제목은 마당 깊은 집이었어요. C-3. 현재 그 도서관에 같은 이름의 책이 여러 권 있을 때 해당 책이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것. 세 번째 C-3일이 되겠죠. 자, 만약에 청구기호에 V15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연속 출판물 가운데 제15권이라는 뜻, 즉 V라고 하면은 시리즈를 의미하겠네요. 그러면 C는 뭐 단행본이니까 단행본 3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단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별 내용은 없었죠? 네, 여기도 패스. 자, 이번에는 2-2 발표하기가 됩니다. 여기서 핵심 목표는 뭐냐면,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게 되겠네요. 자, 만화 보기. 가와 나에서 발표를 듣는 친구들의 반응이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 학생이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독도에 살고 있는 동식물, 식물에는 섬기린초, 해구, 왕호장근, 보리밥나무 등이 있고 하는데, 지금 발표를 독도에는 약 6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섬기린초, 해구, 왕호장근, 보리밥나무 등이 있고, 자, 지금 이 여학생 발표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냥 발표문을 보고 줄줄줄 읽고만 있어요. 읽고만 있으니까 여기 머리가 가장 큰 학생이 지금 뭐지? 이렇게 그 발표 내용을 아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래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발표 자료도 이렇게 시각 자료, 사진 자료도 있고 항목화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발표하는 여학생은 독도에는 약 60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로는 섬기린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약해서, 그렇죠? 자기가 어떤 그 발표문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가장 큰 남학생이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발표문이 되는 거고요. 자, 주제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특징 1.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 2. 사진, 도표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 3.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 그래서 발표 짜임은 도입, 전개, 마무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내용 보도록 해볼까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자, 이렇게 시각자료 그림이 있네. 이렇게 그림들을 제시하면은 당연히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죠. 그림이 있으니까 한 번은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집중하는 겁니다. 안견의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 되겠고요. 발표 한민소 자료정리 정론의 차경호 발표 자료 제작 안하경 한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례가 있어요. 차례가 있으면 청중이 발표 흐름을 알고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1.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2.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3. 대응 방안. 그래서 문화재 환수와 문화재 현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도입 부분. 큰 목소리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표를 할 때 발표하는 그 표현이 있어, 표현. 발표하는 표현은 언어적 표현이 있고, 이게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언어적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억양, 목소리, 톤, 크기 같은 준 언어적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몸짓이나 표정, 행동을 하는 비언어적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큰 목소리로 라고 하니까 준 언어적 표현이 해당이 된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은 한민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십니까? 자,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청중들한테 질문을 던지면 청중과의 호응을 이렇게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집중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친구들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린다. 이런 게 비언어적 표현이죠. 조선 초기에 우리나라 화가 안견이 그린 목류도원도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이 그림은 일본 덴리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재가 다른 나라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저희 모둠도 그것이 궁금해서 독서 시간에 이와 관련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거를 발표를 하는가, 해외 문화재에 대해서 왜 발표를 하게 되었는가를 지금 동기, 계기를 말하고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 발표하겠습니다. 자, 발표 순서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발표문을 볼 때 또는 발표를 들을 때는 발표자가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것도 세밀하게 좀 따져봐야 돼요. 자, 이렇게 또 시각자료가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 약 16만 7,968점이 해외에 있어 2016년 12월 31일 기준. 이게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출처도 밝히고 있네요. 문화재청 통계를 보는 문화유산. 이렇게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이 올라가요. 믿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요? 화면 3을 가리키며, 자,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죠. 문화재청의 조사에 따르면 약 16만 7,968점이 해외 20개국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화재들은 어떻게 해서 해외를 나가게 된 것일까요? 우리 문화재의 반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힘주어 말하며 준 언어적 표현. 첫째, 불법적으로 반출된 경우입니다. 약탈, 절도 등이 해당하지요. 둘째, 합법적으로 반출된 경우입니다. 외교에서의 선물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밖에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답니다. 역시나 시각자료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해외로 어떻게 나가게 되었는지, 어떻게 반출되어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시각자료를 쓰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대응 방안, 문화재 환수, 자, 네 가지 방식이 있고, 문화재 현지 활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문화재 환수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응 방안에는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이 있는데요. 먼저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국내에 다시 가져오는 방법, 즉 환수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간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 기증받기, 대여받기, 구입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검지를 들어 올리며, 자, 이것도 비언어적 표현. 환수 방법 가운데 첫째는 정부 간의 외교 교섭을 통해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이 체결된 다음 해인 1966년에 일본으로부터 우리 문화재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 2011년에 일본 왕실에 관계된 사무를 담당하는 일본 국내청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 왕실 관련 도서 1000여 점을 돌려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둘째, 기증받는 방법입니다. 1996년에 경남대학교 박물관이 일제강점기의 총독이었던 테라우치가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일부를 일본의 한 대학에서 기증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각자로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다음 페이지. 셋째, 대여받는 방법입니다. 2005년에 외관 수도원이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 영구 대여 형식으로 들여온 겸재정선 화첩이 이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온 대표적인 문화재입니다. 역시 이렇게 시각자료가 있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구입해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임진왜란 때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시민 장군에게 선조가 내린 김시민 선무공신 교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네, 시각적으로 나와 있어요. 국내의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이 모금운동을 벌여 마련한 돈으로 일본에서 구입해 들어왔습니다. 자, 화면 대응 방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역시 출처 나와 있죠? 나와 있고, 자, 그래프를 볼 때는 세로축과 가로축 따져주면 됩니다. 가로축은 연도 변화, 세로축은 문화재 환수 현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환수를 점점점 더 늘려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방법을 통하여 해외에 있던 우리나라 문화재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화면 10을 가리키며 비언어적 표현. 2008년에는 7,400여 점이었던 환수 문화재가 2016년에는 1만 27점으로 늘었습니다. 환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재 현지 활용입니다. 2016년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조선공예의 아름다움 전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시 사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더 많이 생기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해외 박물관에 한국문화재 상설 전시실이 생기도록 지원한다거나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연구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된다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마무리 부분. 여러분, 지금까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과 우리나라 문화재의 해외 반출 유형, 그리고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앞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 모두는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그 문화재들이 우리 품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힘찬 목소리로 준 언어적 표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에 관심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것으로 저희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 비언어적 표현 고맙습니다. 자, 학습활동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정리하는 거죠.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발표 주제.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이 있었고 약 16만여 점의 우리나라 문화재가 여러 나라에 반출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재 해외 반출 유형은 불법적 반출과 합법적 반출, 그리고 어떻게 반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응 방안, 문화재 환수, 방법 1, 정부 간 교섭을 통해 돌려받기, 2, 기증받기, 3, 대여받기, 4, 구입, 자, 또는 문화재 현지 활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패스, 여긴 모둠 활동. 다음 목표 학습. 민순의 모둠이 발표 내용을 구성하는 과정을 참고하여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발표 내용을 구성해 봅시다. 1.
모둠에서 발표할 주제를 정해봅시다. 당연하죠? 발표를 하려면 먼저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문화재가 해외에 많이 흩어져 있다고 하잖아. 이에 관해 친구들에게 알려주는 거 어떨까? 좋아. 그럼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정하자. 이렇게 학생들끼리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결정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앞에서 주제를 정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내용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쵸? 그래서 내용을 마련할 때는 먼저 자료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쭉 모아두는 겁니다. 자, 자료를 모았으면은 이 자료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주제에 맞게 선정을 해야 되겠죠. 자, 자료가 많이 모였네. 그런데 친구들도 문화재가 무엇인지는 알 테니까 문화재 개념은 빼자. 요거는 삭제가 되는 거죠. 좋아. 또 우리나라 유명 문화재나 해외가 인정한 우리나라 문화재 같은 내용은 발표 주제하고 관련이 없으니 삭제하자. 예, 이것도 빼는 거죠. 그게 좋겠어. 그리고 어느 한 나라에 반출된 문화재를 다루는 것보다 전체적인 반출 현황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니까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도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삭제. 좋아.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환수 방법이나 현지 활용의 예도 보여주자. 이렇게 자료를 선정했어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조직해야죠. 그쵸? 그래서 도입, 전개, 마무리.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내용대로 했어요. 그래서 활용할 자료는 사진. 그리고 전개 부분에서는 사진과 도표, 지도를 활용합니다. 자, 그리고 도입 부분에 목류도원도를 이야기하자. 그래서 친구들의 흥미를 이끌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황을 이야기한 뒤에는 반출 유형을 소개하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언급한 이 발표 내용에 보다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이건 추가가 아니라 이건 다른 내용이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문과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점검을 하고 자료 안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 발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자료를 만들면 되겠지. 보통 이제 PPT 만든다고 하죠. PT 자료를 만들고 학생들이 눈에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도식화하거나 도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는 이제 모둠 활동이니까 이제 건너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2-2단원 발표하기도 마무리가 되겠죠. 뒷부분은 이건 영상 만들기가 되나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확인해 보는데 별로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2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단원 독서와 발표 교과서 읽기 마치도록 합니다. 아차차차. 뒷부분에 보니까 더 읽어보기가 있었네요. 서당 1일 훈장이 된 김득신. 예, 그래서 요거까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전 수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고전 수필을 재구성했어요. 이야기 형태로. 서당 1일 훈장이 된 김득신. 똘똘하게 생긴 학동이, 학동은 이제 배우는 아이란 뜻입니다. 똘똘하게 생긴 학동이 불쑥 나서며 말한다. 훈장님은 유명한 시인이시라고 하는데 그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놀라운 일이다. 저 어린 나이에 어쩜 저렇게 요점이란 것은 중요한 점이죠. 요점을 단번에 지적할 수 있단 말인가. 어린 학동들이라고 대충대충 대답했다가는 큰 코 다치겠다. 물론 관계가 있단 말이요. 난 책을 열심히 읽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글을 많이 읽었으니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훈장님은 어떻게 책을 읽으셨기에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분이 되셨나요? 참 어려운 질문이군요. 나는 남보다 머리가 좋거나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겸손하네, 김득신. 그러나 내가 남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아마
남보다 더 많이 노력했다는 점이겠지요. 자, 노력.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요? 난 많이 읽었어요. 여러 책을 읽었다는 말이 아니라 같은 글을 많이 읽은 것이지요. 반복이네, 반복. 읽기 방식은 반복 읽기, 반복적으로 읽기. 학동들이 슬슬 호기심이 생기는 모양이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기대하며 집중하고 있다. 학동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긴 귀를 쫑긋 세우고 야무진 입을 오물오물하며 큰 눈을 깜빡이는 토끼와 같다. 자, 비유했죠? 네, 여기서는 직유, 네, 뭐뭐와 같다. 같은 책 전체를 반복해서 읽는 게 아니라 짤막한 글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선비들이 많이 읽는 책들 가운데 유명한 글과 좋은 글을 계속해서 읽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데요? 31살인 때인 1634년부터 67살 때인 1670년 사이에 10,000본 이상 읽은 옛글만 36편이 되지요. 네, 만만만먼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학동들의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모두 동그래진 눈을 깜빡거릴 뿐이다. 이때 얼굴이 까무잡잡한 게 노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개구쟁이처럼 생긴 학동이 따지듯이 묻는다. 도대체 어떤 글들을 그만큼 읽으셨는데요? 횡린해와 사설은 13,000번씩 읽었고 제약 어문은 14,000번씩 읽었지요. 백리해장은 15,000번, 귀신장과 중용서문은 18,000번씩 읽었어요. 또 노자전과 능어대기와 보망장은 20,000번씩 읽었지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모두 말하지요. 그 중에서도 사마천의 사기에 실려있는 백이전은 1억 1만 3천 번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이름도 책을 억만 번 읽은 집이라는 뜻으로 억만제라 지었지요. 자, 어디 보자. 네? 몇 번요? 우와, 1억 1만 3천 번이래. 휴, 난 커서 집을 지어도 50제라는 이름도 못 붙일 거야. 네, 그만큼 책 읽기가 힘겹고, 그리고 1억 번, 1만 번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라고 있어요. 놀란 학동들이 거의 쓰러질 지경이다. 이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학동 하나 입을 뗀다. 왜 그렇게 여러 번 읽으셨나요? 배기전은 그 내용이 드넓고 변화가 많기 때문이에요. 읽을 때마다 그 글이 풍기는 고상한 기운을 새롭게 느낄 수 있거든요. 책에 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점심때가 되었다. 그새 학동들은 다 돌아가는 듯하다. 젊은 혼장의 배웅을 받으며 서당을 나서자 울타리 곁에 눈에 익은 학동 하나가 쭈그려 앉아있다. 아까 학동들과 대화하는 내내 풀이 죽어 말 한마디 안 하던 바로 그 학동이다. 무슨 일일까? 집에 안 가고 여기서 뭐하니? 훈장님, 전 머리가 나빠서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잘 외워지지도 않고요. 잘하고 싶은데 안 돼서 항상 슬퍼요. 갑자기 나의 어둡던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자, 이 아이의 말을 통해서 나의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게 됩니다. 회상의 계기가 되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시절의 나를 보는 듯하다. 이 어린 학동을 위해 내 어릴 적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것 같다. 그랬구나. 그러나 걱정 말거라. 나도 어린 시절에는 머리가 너무 나빠 10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글을 깨칠 수 있었단다. 네? 설마 그럴 리가요. 치, 절 위로하려고 괜히 그러시는 거죠? 하기야 그토록 많은 글을 읽었다고 하고 지금 남들이 훌륭한 시인이라고 하는 내가 어릴 때 그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 그러나 사실인걸.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꿈에서 노자를 만나시고는 똑똑한 아이가 태어나리라 생각하셨단다. 자, 이게 노자는 노장 사상을 주창한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글을 배워도 도대체 진도가 나가질 않았어. 주위에선 저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고 혀를 차며 글 공부를 시키지 말라고까지 했지. 정말요? 조금 전만 해도 말하기조차 귀찮다는 듯이 앉아있던 학동의 눈이 동그래진다. 그러나 난 포기하지 않았어. 자, 이걸 통해서 나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인내가 있고 끈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러자 우리 아버지는 내가 모자라면서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으니 그게 오히려 대견스럽다고 하셨지.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하시면서 말이야. 자, 사자성어 하나 가져갈까요? 사자성어. 대기만성. 큰 그릇은 천천히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사자성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내가 21살 때였지. 아마 그때 우리 아버지는 부산 동네 감사로 계셨는데, 감사 보통 이제 사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산 동네에 감사로 계셨는데, 내가 글 한 편을 지어서 갖다 보여드렸더니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감동하시는 거야. 난 너무 좋아 펄쩍펄쩍 뛰었어. 칭찬이라고는 난생 처음 들어보았으니까 하늘을 나는 듯했어. 그 다음에는요. 물론 더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지. 23살 때에는 이식 선생님께서 내 글을 보시고 칭찬해 주셨단다. 그 다음부터는 죽기 살기로 책을 읽었단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자나깨나 그저 책만 읽었어. 결국 남들보다 한참 늦은 39살이 되어서야 진사과에 합격하고 59살이 이르러서야 과거에 급제했지만 이룰 건 다 이루었지. 허허. 자, 끊임없이 노력했네, 이 사람. 학동의 얼굴에 밝은 기운이 피어오른다. 그러나 아직 의심스러운 눈치다. 정말 저처럼 머리가 나쁜 아이도 책을 열심히 읽으면 훈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아무렴 그렇고 말고 내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줄까? 네. 어느 여름날이었지. 하인이 끄는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집에선가 글 읽는 소리가 들려서 한참 동안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 그런데 그 글이 아주 귀에 익은데 제목이 생각나지 않는 거야. 그러자 하인이 말하길, 나리께서 매일 읽는 건데 이걸 모르시는 말씀이십니까? 하더라고. 하하, 그제야 그게 바로 내가 1억 1만 3천 번이나 읽었던 백이전이란 걸 알았어. 아유, 정말 너무하셨어요. 깔깔깔. 아, 또 한 번은 한식날에 하인과 길을 가다가 시를 짓게 됐어. 말 위에서 학식을 만나니 한식을 만나니 하고 첫 구절을 지었는데 도대체 다음 구절이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한참 동안 낑낑대는데 하인이 대뜸 도중에 늦은 봄을 맞이하였네 하는 거야. 나는 깜짝 놀라서 하마터면 말에서 떨어질 뻔했지 뭐냐. 아니 어떻게 하인이 그럴 수 있죠? 하하, 어떻게 알았냐고 나도 물어봤지. 그랬더니 하인이 씩 웃으며 말하길, 그건 나리께서 날마다 외우시던 당나라 시가 아닙니까? 하더라고. 나원 참, 내가 봐도 너무 심했지. 좋게 말하면 글에 푹 빠져서 어느 게 읽은 글이고 어느 게 내 생각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 심하게 말하면 난 머리가 나빴던 것이지. 훈장님, 그건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집중하셔서 그런 걸 거예요. 그럼요. 학동이 이제는 날 위로해준다. 뭔가 뒤바뀐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기분은 좋다. 내가 풀죽은 학동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어 이렇게까지 됐으니 말이다. 재주가 나만 못하다고 포기하지 말거라. 나 같은 사람도 결국에는 다 이루지 않았느냐. 모든 건 노력하는 데 달려있단다. 이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장님 고맙습니다. 손을 꼭 쥔 나와 학동 곁으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간다. 담장 넘어 서 있는 해바라기가 학동을 내려다며 빵긋 웃는다. 자, 끝부분에는 뭐 의인법 들어가 있네요. 뭐 내용은 꽤 어렵지는 않죠? 예. 이렇게 해서 더 읽어보기까지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진짜 2단원 설명 끝.